네,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OBS가 지방선거를 위해 마련한 시사토크 바람이 분다. 오늘도 지방선거의 판세와 전망 네 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연수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구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김기흥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송도 아빠 네. 김기흥 국민의힘 네. 대변인께서 지금 살고 계신데 송도국제도시가 인천의 강남이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 지금 그 이재호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끌고 계신데 좀 잘 아시죠? 어떤 분이세요? 저는 그 정치인 행정가든 네. 사람들을 볼 때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말의 힘이라는 게 누가 써준 원고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왔던 것, 삶의 이력과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저 사람 참 말을 잘한다는 건데 예. 이분이 지방선거 6회 그리고 요번 8회 때 됐거든요. 7회 때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3선 도전합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 구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송도라가 불리는 이제 신도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가 팽창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연수구 특히 이제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젊으시네요, 다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어떤 일관된 어떤 계획 하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소위 말해서 이제 초짜가 와서 이런 것들을 채우기도 힘들고 또 원도심과 구도심 간의 구도심과 그다음에 원도심과 네. 또 지금 신도심 사이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어떤 마스터 플랜을 그려왔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번에 송도 국제도서관이 됐는데 하루에만 한 4, 5천씩 오고 최근에 개관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주말에는 뭐 10,000명씩 오고 외지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또 도시가 확장하다 보니까 그 교통망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구정 버스를 2월부터 좀 돌리거든요. 네. 선거법에 문제 없게끔 잘 조치를 했고 그리고 송도 트램이나 뭐 GTX 그다음에 뭐 지하철 1호선 연장 구간 등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교육과 교통 관련해서 굉장히 또 세세히 알고 계시고 송도 국제도시 그쪽에 사람들의 어떤 민원, 행정 그런 걸 위해서 제2청사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구의 어떤 전초기지 어떤 그런 베이스를 좀 닦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재호 구청장 자랑을 쭉 이렇게 해주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재호 구청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화려한 그릇에 담긴 빈 접시를 4년 동안 봤다. 저는 이렇게 이재호 구청장이요. 예. 뭐 그동안 뭐 이재호 청장님 4년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애쓰긴 하셨는데 네. 조금은 안타까운 점들이 있다. 뭐 물론 이제 김기흥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조금의 변화들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송도 세브란스 병원 네. 이게 이제 2026년 개원 약속을 했었는데 29년까지 지금 슬그머니 또 미뤄졌어요. 이게 또 주민들은 이제 희망 고문으로 느끼고 계신 상황이고 또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도 그리고 민간 간의 그런 갈등을 좀 풀어내는데 좀 미흡함이 있었다. 뭐 인천시가 증설 없이 지하화 및 현대화를 진행할 때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뭐 시와 구의 엇박자 속에서 피로감들은 좀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3선에 도전하신다는 건 좀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죽하면 지금 같은 당인 정혜권 시의회 의장조차도 구청장에 도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도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꽉 막힌 현안을 뚫어낼 이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당내에서 경쟁은 좋은 거죠. 정혜권 지금 인천시 의장께서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되게 좋습니다. 저도 두 분과 개인적인 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송도 세브란스 저도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연세대가 좀 과한 요구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송도 보면 캠퍼스가 있잖아요. 네. 그때 사실상 송도 개발을 위해서 값싸게 토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쪽이 약속을 안 지킨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을 수천억 원을 또 더 달라는 거거든요. 연세대 측에서.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게 단순하게 안 되는 이유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이 들어오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왔는데 그렇죠.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기업을 한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학들이 왔을 때 처음에 진입장벽이 낮고 굉장히 저렴한 토지 그걸 갖고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뭐 시간을 약간 뻗팅기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돈 누가 주는 겁니까? 사실상 세금이죠.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정의령 의원께서는 자꾸 모든 걸 수치를 앞당겨요. 근데 그걸 책임을 안 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성 있게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냥 퍼주기식이 아니라 그냥 선심성 뭔가 해내겠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도 묘수를 찾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또. 예, 예. 그 구청장 같은 경우에 구의원도 했었었고요, 시의원도 했었었고 지금 재선구청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15년 이상 이제 연수구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수구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임기 초반 때부터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이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이 재정 건전성을 지금 재임 4년 동안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 재정 건전성 평가에서 23년부터 25년까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6개 주요 사업을 통해서 515억 원이라는 재원을 연수구로 끌어오기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해야 되는 어떤 성과들,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 뭐 돈이야 뭐 누구는 뭐 쓰기 싫어서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가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구기도 한데 이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그런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분명히 높이 평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행정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이룩했다. 국힘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양태정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연수구청장이 약간 이제 사실 굉장히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이재호 구청장님과 또 지금 이제 전 구청장이시자 지금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하고 있는 이제 고남석 구청장 두 분이 그러니까 고남석 구청장 고남석 이재호 해서 지금 이재호 구청장이 하고 있는 두 번씩 하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약간 그런 지역인데 이제 변수는 사실 뭐 고남석 시당위원장께서 저는 구청장에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조금 의문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출마 안 하시겠다고 이번 지방선거는 출마 안 하고 약간 백의종군의 자세로 인천시 전체 선거를 이끄시겠다라는 걸 발표하셨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다. 어쨌든 이 전체 선거를 인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이제 지휘관이 어쨌든 본인의 그런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어쨌든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면에서 어쨌든 저는 민주당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최소한 정신이나 자세나 이런 거는 앞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 연수구가 여기 김기웅 위원장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수구과 연수구이 굉장히 좀 상반된이라기보다는 다른 도심이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있는 곳이라서 이걸 사실 균형 있고 전략적이고 둘 다 공동 발전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인천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또 송도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라서 과연 이거를 이제 원도심 사람들의 마음과 또 이제 송도 신도시 분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한데 글쎄요. 뭐 지금 구청장께서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연수구를 잘하시는 분은 맞지만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가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연수구에서 연수 갑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도심 지역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득표율이 높았지만 어쨌든 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이제 송도 신도시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득표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보면 민주당에서 딱히 지금 뭔가 내세울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 후보를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재호 구청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또 노리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인갑 대변인 좀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뭐 우선은
이재호 청장님이 이제 3선에 도전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좀 오래된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저희는 이제 신작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아, 이렇게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개봉 같습니다. 박두인가요?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 시당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제 고남석 전 구청장께서 이제 아름다운 용퇴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좀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터주시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빈자리를 메울 또 유능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또 기초의회부터 국회 보좌진까지 탄탄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인데요. 그 김국환 구의원이 우선 구의원과 시의원을 경험했고요. 예. 외유내강으로 또 이렇게 또 인품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김준식 전 시의원이 있고 네. 탄탄한 지역 조직력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김희철 전 시의원, 지금 예. 정의령 국회의원 보좌관 맡고 아, 있고요. 예, 예. 4선 구의원 경륜을 갖고 있는 정지열 전 구의원까지 이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분들 모두 갑자기 나타난 낙하산이 아니라 골목골목 연수 각 지역을 좀 누비면서 실력을 쌓아온 일꾼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 얘기하시는데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경쟁 구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이재호 청장과 예. 지금 인천시 의장을 하는 정혜권 정혜권. 예. 이 두 분일 텐데 예. 정혜권 의장이 나올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미지수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나오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선에 있어서 역동성을 발휘해서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앞서 이제 우리 민주당 쪽 패널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어떤 균형 발전, 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풀려면 사실 경험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TX 관련해서 송도 주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역이 없는 게 좋잖아요. 빨리 이제 서울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논스톱이 그래서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인천시청역 찍고 이렇게 찍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연수구청장 이재호 청장이 그거를 접점을 해서 청학역을 만들었습니다. 청학역이요. 청학역. 예. 근데 그게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역으로 본다면 신도시 사람들은 분구를 원하거든요. 근데 청학역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기가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면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분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인천시 KTX가 올해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사람도 KTX 이용하는데 GTX를 구도심에도 당연히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 써준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그래도 참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뭐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국회의원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와 그 이해도와 청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이었으면 새로운 인물들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구의원, 시의원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시정이라는 아니 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재호 청장의 어떤 그 가능성 겸손하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저는 고남석 전 구청장이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예. 지금 연수구에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나갈 거란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호 구청장이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던 만큼 이 박찬대 의원의 빈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가능성도 주민들 사이에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남석 구청장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재호 구청장이 만약에 보궐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 고남석 구청장이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에 대항할 대항마로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는 또 참신한 정혜권이라는 시의장.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참신한 것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 선거에 나가게 되면 저희 충분히 또 경쟁력 있는 싸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지금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패널 분들께서도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네.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것이 표심의 향방을 좀 이렇게 가를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뭐 아까 분구 얘기하셨지만 그거랑 같이 이제 엮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의 지역 격차 문제, 지역 간 약간 위화감 문제, 주민들의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후보, 어떤 정책 이런 것들 좀 지방선거 엮어서 좀 한 분씩만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예. 이게 보면 예.
송도 분들 입장에서는 자산 이관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개발 이익을 자꾸 이제 원도심, 뭐 재물포나 재물포나 이제 동구나 그쪽에 좀 어떻게 보면 그쪽의 개발을 위해서 쓴다.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분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예. 역으로 본다면 또 원도심 입장에서는 왜 인천시의 재정을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이제 신도시에 쓰느냐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연수구가 재정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시도 그렇고 근데 이재호 청장이 되게 잘하는 게 민주당과 중앙 단위에서의 중앙당 민주당과의 인맥이 넓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분들을 통해서도 또 예산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저희 연수 구민들 입장에서는 참 일 잘한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기 때 보여준 거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보여준 것들이 말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민주당도 뭐 당연히 책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송도 이 연수구가 말씀대로 이제 구도심은 결국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건 또 어떻게 풀어야지 문제고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과밀역 재건역 외 지역이라서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면제가 돼요. 5년이요? 예, 5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과밀역 재건역인데도 교통이 좋고 어떤 활동하기 좋은 데가 대표적인 게 인천 송도, 뭐 경기도 용인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다 사업자를 내고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5년 동안 번 돈의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나름 지금 약간 이런 유튜버들과 크리에이터들의 메카로 지금 송도가 몇 년 전부터 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점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이제 K 컨텐츠의 메카로 이런 공약 같은 게 한번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민주당에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KBS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실은 제가 저번 선거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인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단호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송도 국제도시라는 데가 연수구만이 행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인천자유구역청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인천시에서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연수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구청장이 돼야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점 지적하셨네요. 예. 송도가 잘 나가잖아요. 시스템말로.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잘 나가는 동네에 사는 구민들만 신경을 쓰고 원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치하는 그런 스탠스를 정치인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저희 그 정혜원 시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원도심 출신입니다. 원도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원도심에 살고 있는 구민들까지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재명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송도를 가끔 가요. 옛날에 저희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연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니까 송도 유원지라고 있어요. 이 송도 섬 바로 앞쪽에 물을 가둬갖고 인공 해변을 만들어서 거기를 또 유원지로 만들어서 이제 뭐 놀이기구도 놔두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그냥 뻘판입니다. 뻘판.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 개발을 두고서도 여러 이권 단체들이 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상권들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뭐 갈비집이 있었고 맛있는 맛집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문 닫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송도 국제도시는 뭐 대한민국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아는 도시인데 송도라고 하면은 그 옛날 송도 그 구 원도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송도 유원지 있고요. 예. 네. 라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예. KBS 출신이시고 OBS지 않습니까? KBS 인천방송국도 만들고 OBS도 인천으로 한번 이전하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예, 이거 사장님 보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OBS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연수구청장 누가 되든 하여튼 지역 균형 발전을 잘 챙길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살짝 좀 얘기를 빠져서 지금 이제 박찬대 국회의원의 인천시장 출마 여부가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수갑인데요.
지금 만약에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출마를 한다면 또 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되거든요. 좀 이번 지방선거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정인갑 대변인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에다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인물이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뛰면 인천 전체의 흥행 카드가 될 수 있다. 흥행 카드다. 예. 뭐 전국적으로도 인천에 대한 또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시장 선거에 나서고 여기 보궐선거까지 이제 치러진다면 이제 2인 삼각구도로 해서 네. 또 원팀이 돼서 또 우리 연수에서 이제 또 동반 승리까지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점을 또 염려하시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우리 박찬대 의원도 훌륭하시지만 또 인천에서는 또 김교흥 국회의원과 제가 볼 땐 김기용 의원님은 더 훌륭합니다. 우리 정일영 국회의원께서도 지금 시장 출마의 의사를 비치셨기 때문에 풍부한 경륜하고 이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누가 인천시장을 나오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또 흥행 카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연수갑도 차지할 수 있다. 예, 예. 이재용 대변인 연수갑 재보궐 만약에 성사된다면 네. 뭐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국민의힘? 제가 출마하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예, 그래도 연수가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연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전체 표심, 우리나라 전국 전체 표심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정책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가에 따라 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도 좀 건강한 경쟁을 위해서는 뭐 야당 탄압, 내란 청산 이런 거 하지 말고 연수구를 위한 정책들이나 메시지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김기흥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연수구의 왕자 아닙니까? 중앙에서 여러 가지 왕자 아니에요? 송도 아빠에서 연수구의 왕자로 또 별명이 또 바뀌는 거예요. 왕자들도 안 좋아요.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인천시장에 출마를 하려면 예. 그 선거 30일 전에 5월 4일까지는 의원직을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연수구의 어떤 선거 구도도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호남석 위원장, 시당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래서 거고. 예. 네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저희 전국적인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연수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건강한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앞으로 좀 제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앙당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살짝 또 중앙당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시면서 결집에 좀 나선 모습인데 또 최근에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탈당하라 이렇게 결정을 권유를 또 결정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지방선거 특히 인천 선거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건 김기흥 대변인 사실 악재입니다. 악재인가요? 악재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게 지금의 악재를 극복을 해서 좀 기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악재를 호재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위기 지금 반전. 그렇죠. 예. 국민의힘 당원분들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이 하나로 가지 못한다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 격차가 크지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과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당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굉장히 상승 무드에 있고 갤럽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 못한 게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저희 둘 다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의 갈등 양상을 더 파열음을 키우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한테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박찬대 의원 관련해서 예. 제가 볼 때 보궐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나온다고 손치더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월 30일까지 나오셔야지만 6.3 지방선거랑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퇴 기간은 한 달 전입니다. 30일 전이라 5월 4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며칠을 두고 만약에 전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지금의 보궐을 열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궐 놔두고 내년에 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좀 고민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당연히 같이 연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분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풍문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나요? 풍문으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수 갑과 을
이게 이제 같은 생활권이에요. 네. 그래서 갑에 사시다가 을 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을에 사시는 분들의 부모님이 갑에 사시거나 아니면 역으로 젊은 분들 살거나 갑엔 또 부모님이 사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인천시장은 사실 저는 행정가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유정복 시장도 요번에 하면 3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감을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아 그래 나의 삶에 진짜 필요한 행정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저는 유정복 시장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을 들여오느냐. 박찬대 의원이 나갔는데 3선까지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왔을 때 그거를 연수갑이라는 보수적인 어떤 분들이 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정승현 위원장 저희 쪽에 있는 있죠. 분들이 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연수갑을 좀 살펴봤어요. 이 선거가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진짜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뭐 각 당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청장 선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후보로 말씀 주셨던 분들이 김국환, 정지열, 김준식 그리고 김희철이 있었는데 김국환, 정지열, 김준식 이 세 분은 박찬대 의원과 관계성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반대로 김희철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분은 정일영 의원의 그 맞습니다. 보좌관을 지냈어요. 이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박찬대 의원이 나가려는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그래도 자신들의 측근들을 중요한 선거에 내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일단 되고요.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지금 들려오는 거는 박찬대 의원이 지금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열 예정이 있다라고. 그 인하대를 잡았다는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를 잡아서 거기에서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2월 초중순 사이에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요거는 뭐 여의도와 지역 풍원을 통틀어서 들렸을 때는 박남춘 전 시장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박남춘 전 시장이 요번에 인천시장을 준비하다가 뭐 지금 고심 중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박찬대 그 당시에는 소박과 대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박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었고 그 당시에는 네. 대박은 이제 이 박남춘 시장님이셨는데 네. 그래 소박이 당대표 나가고 이 대박은 하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대표 선거에서 청심이 우세하면서 이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다시 박찬대 의원이 그냥 지역구로 내려왔다. 하지만 몸집은 더 커져서 왔다. 반대로 대박이 박찬대 의원이 됐고 이 소박이 박남춘 전 시장이 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조율해 보니 지금의 뭐 대박이 인천시장 나가기로 하고 소박은 그러면 지역구를 받아서 의원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연수갑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박남춘 의원하고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뭐 풍문이지만 없지 않은 이야기다. 아니 뜬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다. 여쭤보죠. 뭐 지금 유은총 기자가 쭉 설명해 줬는데 연수갑 재보궐 한다면 그런 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연수갑 지역이 이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지역은 아니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뭐 지난 대선 결과도 마찬가지고 봐서 알다시피 뭐 이제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은 득표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박찬대 의원의 이제 개인 역량, 개인적인 그런 이제 힘으로 저는 3선까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세 번 지금도 이제 거의 지역위원장 하고 계시는 이제 정승현 이제 전 정무비서관 하셨던 그 지역위원장도 대단한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승현 위원장께서 한 번 더 이제 네 번째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정말 강한 후보를 내야 센 후보를 내야지 해볼 만한 지역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정적 인지도도 상당히 있으면서 또 연수라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나와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 중앙당 전략공천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 왜냐하면 이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이런 국회의원 재보궐 관련된 공천은
일단 전략공천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말 인지도가 아주 높은 그런 이제 그런 센 후보가 연수갑에 있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으로서 좀 가늠이 전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또 국민의힘도 정순현 지금 당협위원장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순현 위원장도 박찬대 의원하고 3번 붙어서 3번 다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정순현 위원장한테 뭔가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실망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당 모두 다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 청장 그리고 연수갑 재보궐 저희가 조금 살펴봤는데 뭐 그래도 다음 지역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 근데 아까 그 보수 결집 문제 가지고 한마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네. 예.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내 뭐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든지 윤리위 관련해서 예. 다시 결집이 이제 부셔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내분이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많죠.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그때 김종혁 최고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다들 지지율이 하락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5%로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2주 연속으로 이번에는 2.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총 6%의 또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얻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횡보하고 국민의힘만 오르는 모습 그리고 중도층이 16%였는데 6.9%로 중도층이 확 낮아졌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국민의힘으로 지금 중도층이 유입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 이렇게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분명히 이제 잡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를 연임하고 수박들을 숙청하면서 뭐 이낙연, 조국 뭐 여러 명들이 떼어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의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내 지도부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저는 조금씩 보수 결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예컨대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 같은 경우에 윤리위의 결정, 그러니까 독립기구의 결정에 따르자라는 의견이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 그리고 지지율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까지 오히려 결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숫자로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연수구청장은 어떤 식으로 판세를 예측하시는지 이번엔 민주당부터 얘기해 주시죠. 연수구청장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연수구청장 저는 6대4로 저희가 뭐 쉽진 않지만 예. 승리한다. 민주당이 6, 국민의힘이 4 승리할 거로 예상합니다. 6대4. 네. 저는 5.5대 4.5로 저희가 이긴다고 봅니다. 5.5대 4.5. 네. 이재호 현 구청장이 성공한다. 제가 3선에.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정인갑 대변인께서. 예, 인물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저희는 5.5대 4.5로 저희가 승리한다. 5.5대 4.5. 예. 이재명 대변인. 저는 6대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 이미지보다는 네. 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그 그 증거로 이재호 구청장이 지금 재선에 성공을 했었었고 많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에 힘입어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김기흥 대변인이 열심히 할 거라는 것까지 더해서 네. 저희 6대4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청장 선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동구는 보니까 인천시청, 인천교육청 등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그 인천의 정치 행정 1번지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박종효 구청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번엔 민주당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박종효 구청장 좀 어떤 분이고 어떤 그동안의 구정을 보여주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인품, 소통 능력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현역 프리미엄을 믿고 안심하시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싶은데 바닥 민심이 굉장히 냉혹합니다. 지금 지난 4년 남동구정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기대와 신뢰의 상실의 기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전국적인 명소였던 우리 소래포구가 바가지 요금, 저울치기로 이제 우리 인천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구청장의 단호한 대처가 많이 아쉬웠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동구는 또 우리 인천의 경제 심장과도 같은 남동 국가 산단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 그리고 근로자들의 뭐 이런 근로 여건 어려움으로 지금도 아직도 아쉬움들이 많이 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실망감들이 또다시 또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정복 시장의 측근으로 또 언급되고 있는 김종필 전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또 한민수 시의원, 이인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홀로 1강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방이 내부애적으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변인님은 박종희 구청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경선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인 것이지 네. 그 안에서 피 튀기게 싸우는 것은 그건 정당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박종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구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만수천 복원 이게 지금 네. 제일 큰 성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박 구청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항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완전히 콘크리트로 덮어가지고 삭막하던 그런 지역을 다시 천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그런 절차들을 완수를 해냈어요.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소하천 지정을 했었고 10월에는 행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착공까지 이어지고 아마 올해 중에 그 업체 용역 업체를 구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구청장이 다시 한번 또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하면 보통 구청장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다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구의회, 시의회에서 방해를 하면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청장이 굉장히 많은 행정적 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소래포구 관련된 사업들은 민주당 구의회의 반대로 못했어요. 예를 들면 해오름공원 야외무대라든지 소래 해안데크 설치라든지 지금 소래포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명소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먹거리로만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민주당 구의회가 반대를 해서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목 잡았다. 민주당에서 사실 소래포구를 얘기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께서는 박종희 구청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남동구청장으로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성과라든가 활동은 보이셨지만 사실 뭐 글쎄요. 근데 남동구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천에 정말 이제 정치 1번지라고 이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 행정기관도 모여 있고 또 사실 인천에 지금 최대 상권이 이제 구월동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인천의 중심이 인현동 쪽이었다가 이제 거의 구월동이 생기고 나서 한 10년 만에 상권을 확 이제 가져온 사실 이런 나름의 인천의 수도를 사실상 이제 천도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구월동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실상 이제 첫 CGV가 이제 여기 인천 CGV가 구월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지하철 생기면서 이제 많이 영화보러 많이 갔던 이제 저한테 추억의 장소인데 그때를 시작으로 90년대 한 중후반을 시작으로 엄청 발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천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월동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먹거리, 뭐 쇼핑, 뭐 그리고 인천 터미널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인천의 그냥 거의 중심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지역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인구가 좀 줄고 있어요. 원래 50만이 넘었다가 지금 다시 48만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뭐 구청장의 책임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지난 선거 22년 지방선거에서도 뭐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이 남동구청장 선거가 사실 그때는 이제 대선 끝나고 거의 3개월이 있다 한 바람을 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가까스로 이제 승리했던 지역이고 또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구의원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는 전 민주당이 충분히 해볼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동구가 과연 이제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아직 보이지는 않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성장 동력 같은 게 뭐 앞서 얘기한 연수구라든가 뭐 다른 지역으로 청라 쪽으로 좀 이제 해서 약간 올드한 면이 없지 않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막 네. 발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중심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덜 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 교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박종일 구청장 재선 도전하는데 경쟁 상대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앞서 언급을 예. 좀 해주셨는데요. 김종필 인천시 전 비서실장, 예.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의원 출신인데 저번에 이제 총선에 도전을 했던 정승환 전 구의원이 있습니다. 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아무래도 현역 프리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저는 박종효 구청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뭔가 남는 사람이다. 진정성이 있다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권위적이지 않고 조용히 계시다 조용히 가는데 또 굉장히 부침성도 있으시고 또 하나하나 그 주민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재선을 하면 4년 동안의 그 구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거고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재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보고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남동구 같은 경우 보면 뭐 연수구도 마찬가지지만 다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당대표 대통령도 다 나오시고 원내대표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과연 민주당의 지금 14개 지역구에서 저희가 2개 지역구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그게 또 오랫동안 고착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여야가 좀 균형을 잃었다면. 균형을 예. 잃었다면 2016년 이후로는 한쪽으로 쏠렸거든요. 과연 한 10여 년 동안에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해왔느냐. 저는 뭐 특정 분을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도 지역에서 과연 그분이 뭘 했냐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할 것과 물론 이제 다르죠. 예. 국회의원이 할 게 다르지만 결국은 예산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시너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건 구도심의 활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을 가진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좀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그럼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인가? 예. 이제 예전에 윤관석 의원이 계셨고 지금은 이훈기 국회의원 그리고 네. 이제 맹성규 국토위원장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서 또 함께 호흡해 오면서 실력을 쌓아온 또 네. 이들이 있습니다. 예. 무려 뭐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그 먼저 이병래 전 시의원 이병래 시의원. 예. 남동구청장 후보로 박종혜 청장하고 이제 경쟁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총선에 출마해서 또 이윤기 의원과는 경선까지 또 펼쳤었던 인물입니다. 안희태 전 구의회 의장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김성수 전 시의원 이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젊은 피로서 인천시당에서 조직국장을 맡았었고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서도 또 많은 당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 계십니다. 그리고 박인동 전 시의원, 구의원부터 시의원까지 탄탄하게 준비해온 인물이고요. 전에 또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영분 전 이사장까지 풍부한 경험과 행정 마인드를 갖춘 인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하네요, 후보군들이. 남동구청장도. 짱짱합니다 민주당. 짱짱한 네.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남동구청장 선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뭐 진보하고 보수 대결 보니까 5대 3으로 조금 보수세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남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또 지방선거 지난 선거 보니까 득표율 차가 2%밖에 지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남동구도 여러 현안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좀 풀 수 있는 일꾼을 원할 것 같은데 이재능 대변인님.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실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던 인물 혹은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원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종효 구청장 그 재선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예. 이분이 지금 남동 물빛 놀이터라 그래서 네. 노년포 대근린공원 유수지를 이게 사실 쓸데없는 그런 그 시설로 사람들한테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인천의
유일무이한 그런 가족형 물놀이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에 지금 방문객의 95%가 만족감을 표하면서 네. 구민들이 실감하는 그런 구청장이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수천 보건 사업, 이게 결국 인천의 청계천처럼 저는 기능할 거다, 그런 기대들을 구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앞으로 구민들이 보셨을 때 우리 동네가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다, 저는 이렇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구청장이 되면 이런 과제들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남동구는 이제 도시개발 예. 그쪽 이제 왜냐하면 좀 노후된 주택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동구민들의 관심이 많이 갖는 분이 교통입니다. 남동구가 이제 교통의 요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일단은 고속도로, 제2여행 고속도로랑 영동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IC가 있고, 또 이제 GTX B라인도 30년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많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 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이제 남동구 지나가는 뭐 그러니까 시흥 쪽이나 이제 경기도 남부권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지나치는 분들이 거기가 늘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동구가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요건은 있지만 교통 체증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길에서 많이 잡아먹어요. 저도 거기서 많이 체증에 많이 시달리곤 했는데, 그 문제는 사실 구청장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중앙정부나 이제 국가나 중앙정부, 그리고 뭐 시단위와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 문제만큼은 민주당 측에서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해결을 가능할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뭐 남동구청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과거에 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남동구청장을 했던 개혁신당의 장석현 전 구청장의 출마 여부가 저는 굉장히 큰 변수로 다가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 뭐 3% 5%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네. 이 야당이 사실상 보수색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개혁신당의 후보가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많이 불리해지는 그런 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 공천에서 떨어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었었고 직권남용 이슈도 있었어서 공천에서 떨어지자마자 개혁신당으로 가셔가지고 출마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3,000표밖에 못 받으셨기 때문에 네. 당선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고춧가루로 만약에 다가오게 된다면 남동구에서 네.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보수의 표를 또 잠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한 게, 예. 사실 여기에 이제 최초 이제 소수 정당 출신의 단체장 배진교 이제 당시 이제 구청장이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 아마 비서관으로 가게 있거든요. 예. 이재용 정부에서 영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물론 이제 지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뭐 선거운동에 투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분이 뭐 여기 또 다 나오진 않으실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뭐 최소한 그분을 지지하거나 그분을 뭐 좋아했던 그 당시에 뭐 사실 이 배준교 구청장이 당선도 됐고, 그 후에 선거에서도 그대로 당시 민주노동당이었네, 그걸 달고 출마를 하셨는데도 거의 3등 20%가 넘는 득표를 넣어서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소수 정당 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지지세가 사실 뭐 국민의힘으로 가기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부합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전 구청장께서 저는 새누리당 출신이셔서 저는 이제 아직 국민의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개혁신당으로 가셨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예. 뭐 개혁신당 나오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남동구가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 중 하나예요.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동공단이 굉장히 지금 많은 업체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출신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 교통 이야기 했는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도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적인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후보들 중에서 좀 강점이 있는 분들이 계실까, 이렇게 좀 알고 싶거든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배진교 전 청장이 그 우리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요,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목소리 내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한 후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출마는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또 이제 중도 표심의
덧셈의 선거를 좀 가지고 국면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석현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선거 국면에서 뺄셈의 선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이 남동구는요. 예술회관이 남동구에 있는데 그렇죠. 종합 예술가 같은 사람이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도심의 주차난 그리고 골목골목의 이런 그 삶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GTX 문제, 그리고 이제 서창동 주민들은 지금도 출근하기 위해서 부천을 가서 그쵸. 버스를 타고 부천을 가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맹성규 국회의원이 또 국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은 민주당으로 쏠려 있고 시의원들은 또 국민의힘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좀 민주당으로 한번 또 쏠릴 수 있도록 우리 민심이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신다면 종합 예술가를 좀 탄생시킬 수 있는 남동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여든 야든 하여튼 남동구에 사시는 그 인천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이 구청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저희가 가져보고요. 그럼 남동구는 어느 진영이 유리한지 한번 이번에도 얘기를 해주시죠. 네, 김기영 대변인. 저는 5.2 대 4.8로 저희가 조금 지금은 아쉽습니다. 열심히 더 해야 됩니다. 아, 국민의힘이 약간 열세다. 왜냐하면 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예. 저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다고. 예, 양태정 대변인. 저희 뭐 민주당이 이길 거로 예상은 하지만 네. 생각보다 여기는 이슈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또 워낙 복잡한 인천의 어떻게 보면 중심 같은 지역인 곳이기 때문에 저도 한 5.7대 4.3 예, 그 정도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대변인. 너무 귀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6대 4를 전에 해버리니까 이제 또 뭐 그다음 할 게 뭐 소수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예. 저는 5대5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현 남동구청장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를 했지만 국민들 중 일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또 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건정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당장 뭐 현금 지원이라든지 현금 살포식 어떤 망국적 포퓰리즘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이 남동구를 위해서 몇 년짜리 얼마나 장기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국민들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대5로 예상합니다. 5대5. 정인갑 대변인님께서는 예, 저는 5.5 대 4.5로 예. 저희 민주당이 약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경선 후에 이 후폭풍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그 폭풍에 집어삼켜질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팀을 만드는데 예, 원팀을 먼저 만드는 곳이 승리한다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미추홀로 가보겠습니다. 미추홀이라는 게 뭐 인천의 옛 지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이곳도 국민의힘의 이형훈 구청장이 지금 구정을 이끌고 있는데 재선 도전을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각각 4번씩 이렇게 구청장을 차지했었는데 뭐 지금 어떤 분들이 좀 구청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영훈 전 구청장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로 봐서 분명히 다시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 왜 그래요? 예. 네. 김종백 우리 인천 시의원이라든지 예. 이한영, 최백규 전 구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구위원회에서 좀 신인들을 많이 등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본인들도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용훈 구청장이 아마 다시 당선을 위해서 뛰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나머지 신인들도 충분히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인천에서 흔치 않은 또 지역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들이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예. 우선 이영훈 청장님 최근 또 1천억 원대 신청사 짓겠다고 기공식을 여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낡은 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축복받을 일이긴 한데 타이밍이 좀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추홀구 상황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아직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에 이런 수천억 원짜리 이제 관공서 짓겠다는 이런 퍼포먼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염장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전 구청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성준 전 시의원
그리고 이제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인천교통공사 사장까지 했었던 박규용 전 지역위원장, 허종식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정창규 전 시의원, 그리고 이제 박우섭 남구청장 시절부터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탄탄하게 이제 실력을 쌓아온 조민수 교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당 선수들은 이런 염장 행정에 대응해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행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곳 미추홀도 역시 민주당 후보들은 좀 이렇게 풍부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유은총 기자, 그럼 미추홀이 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전에 우리 전인갑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인천 지역 중에서도 모든 게 이 문화와 교통과 뭐 사회를 다 종합시켜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은 예. 좀 미추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추홀은 크게 이제 5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안 1동부터 8동까지 주안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현과 도화, 그리고 숭이, 그리고 하깃, 그리고 문학 광교동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사실 주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또 여러 세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을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 용현과 도화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는 작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생활 의제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인데요. 이 지역은 특히 이 주민자치 활동하고 소상공인들 활동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들 자치나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의 여건들을 좀 봐줄 수 있는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숭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지역 중에서 가장 고령층이 많은 곳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숭이교회라고 하시면 네. 아실까요? 지나갈 때 항상 그 대로변에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 안전과 복지 쪽에 좀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구청 차원에서 뭐 이웃돕기 한다 하면서 이제 많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노인들 돌봄 문제와 건강 안전 관련된 공약이 얼마만큼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지 좀 보고 있고요. 하기권은 굉장히 좀 젊은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아니라 이 가족층 가구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녀들이나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아시다시피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미추홀구에는 이 하객동 근처에 있죠. 인하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인구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청년 주거나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 문학과 광교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은 유입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고 또 아시다시피 문학 경기장이 있잖아요. 또 이제 체육 인프라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동별로 유은총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미추홀하면은 전세 사기 피해가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까지 이게 좀 봉합이 된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세 사기 피해, 뭐 물론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결과라고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 선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거든요. 네. 김기영 대변인님. 예. 그래서 이제 이영훈 구청장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하도록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준 게 일단 문제다. 근데 뭐 그걸 뭐 누구 책임이라고 또 말하기 그렇지만 여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뭘 했느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인천도시공사, IH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LH와 IH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목적으로 세워진 공기업인 만큼 이 피해 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그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고 있고요. 네. 지금 미추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영훈 구청장이 규정을 하냐면 일종의 지금 정체되어 있던 도시가 좀 활력을 하게끔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떨어지다가 피벗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구청장의 그 기사 그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되게 솔직하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년이라는 시간을 성과에 대한 만족보다는 책임의 무게가 더 다가오는 것 같다. 대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미추홀구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마중물, 토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왔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멘트가 뭐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스터 플랜을 하고 계획을 한데 4년은 성과가 나오기에는 좀 아쉽다. 짧다. 짧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4년 동안의 어떤 아쉬움, 그 다음에 4년을 더 해야 되는 어떤 당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영훈 구청장이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이분도 겉보기와는 굉장히 다르게 다정다감한 면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민들이 미추홀구의 어떤 진정한 변화, 그냥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성격으로 뭔가 가시적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주변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차분한 한 번 생각하면 두 번 더 생각한다면 저는 이영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대통령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소통 노력을 해오는 구청장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이제 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국힘 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변호사시니까 이런 피해자분들 사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인천 지역 자체가 사실은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저렴한 편인데 네, 네. 특히 저렴한 지역이 여기예요. 노후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돈 많이 없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뭐 조금만 돈 들여서 전세를 해서 들어오는 구조인데 예.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구에서 사실 조금 더 전세 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뭐 위험한 부동산이다라는 걸 해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주택 허그가 하는 이제 주택보증공사전 보증보험 같은 거를 조금 더 뭐 구에서 조금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좀 위험한 주택 같은 경우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한테는 보증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약간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걸로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전세 사기 부분 같은 거는 범죄고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영역은 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지만 예. 최소한 위험은 최소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전세 사기를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인천에 출입하고 있었고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우리 양태종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 및 생계 지원입니다. 이 인천시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적어도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이사비 지금 문제 있는 주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구청장이 좀 나오면 더 국민들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 구청장이요. 2020년도 예산 규모를 이제 짰을 때 1조 1,500억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72%가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다가 지금 투입을 하게 되는 셈이고 저희가 돈만 펑펑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74억 원 이런 외부 자원을 확보를 했어요. 지금 현 구청장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메꾸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다 쓰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을 전 보여줬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세 사기 이게 이전 행정, 그러니까 이전 구청장이죠. 김정식 구청장 그 산하에서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계약 체결 시점이 그때였고 피해가 터진 게 그 현 구청장 예.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외부에서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까지 피해 회복과 어떤 수습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사업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50년이 넘었습니다. 정사가. 그래서 이거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번 구청장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보는 게 민간 기여를 통해서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드는 것을 무상 건립 방식으로 추진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잘 운용을 하고 외부 자원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 주민들의 피해 회복 그리고 그 사회복지 지원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행정 성과를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 구청장을 선택할지 새로운 구청장을 뽑을지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미추홀구도 한번 판세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한 5.2 대 4.8 정도로 예, 여기도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네. 그래도 뭐 일단 전체적인 인천 지역에 사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아직 뭐 1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50%가 네. 넘는 높은 공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쨌든 그런 바람도 불고 이 우리 프로 제목도 바람이 불다잖아요. 그렇죠. 예. 바람이 잘 불고 있고 사실 뭐 지금 지금 구청장께서도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거는 뭐 네.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중앙 정부와 소통도 중요하고 어쨌든 지금 뭐 지금까지 4년간 과연 만족 못한 그런 국민들께서 변화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바람을 조금 담아서 5.2 대 4.8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5.2 대 4.8로 저희가 이긴다. 이번에 이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행정력이 있으시네요. 뭐냐면 제한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기업과의 어떤 사회 공헌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롯데쇼핑이랑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주한 노인 문화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해서 그러니까 민간을 활용한 지역 인프라 확충이라는 어떤 본인의 노하우가 좀 있으시네요. 그렇다면 미추홀 쪽은 활기가 도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재정 자립도 면에서는 좀 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의 재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공공의 기여를 올리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추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과들이 잘 전달이 된다면 저희는 그래도 지금 뭐 중앙에 바람이 불 수 있지만 또 계속 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막상 또 6월에 안 불 수도 있습니다. 5월까지만 불다가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고 예. 저는 뭐 여튼 현직 프리미엄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잘 전달을 시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정인갑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민주당이 6대 4로 조금 유세하다. 예. 왜냐하면 이곳이 윤상현 의원이 5선을 했던 민주당에겐 험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좀 지형이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이 대거 입주해 오면서 저희 또 민주당에 기대하는 그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니 탓 내 탓 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뭐 불과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있고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진심을 전하느냐가 우리 승리를 위한 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변인님. 저는 55대 45로 국민의힘이 이번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현 구청장이 이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떠안으면서도 주민 복지 강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구청장들은 이렇게 현금 살포를 잘 안 합니다. 현금 살포까지도 어쨌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재정 관리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78%가 넘는 공약 이행률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국민들이랑 약속했던 것까지 다 완벽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이길 거라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김정식 전 구청장이 못했기 때문에 이영훈 구청장이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영훈 구청장은 잘했기 때문에 재선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추홀구 선거에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서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입니다. 최근에 뭐 오세훈 시장과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정원호 구청장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굉장히 뭐 맹주로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세훈의 한강은 멀고 좀 화려하게 느껴지지만 네. 정원호의 성동은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갓원호 뭐 이런 별명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들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한강 택시로 시민들 한숨 나오게 할 때 정원호 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든지 스마트 쉼터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 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소통을 해오면서 효능감을 주신 분이거든요. 네. 이런 행정의 효능감이 이제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 서울 시민들이 이제 그동안 뭐 전세 사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사고, 뭐 각종 참사 이런 것들로 굉장히 슬픈 시간들을 보내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제 행정가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서울 시민들의 필요한 그 요구를 정원호 청장이 챙겨주고 채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민들의 시선은 정원호의 성동구와 그리고 그 따뜻한 수준에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영 대변인이 보시기도 정원호 구청장 좀 이렇게 어떻게 관심 있게 보여지시나요? 어떠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 성동, 그 성수동이죠. 사실 성수동의 어떤 발전이 본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수동의 발전상을 보면 네. 이명박 서울시장 때 거기가 성수숲, 서울숲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이 중공업 지역, 그쪽이 이제 용적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죠. 네. 그걸 정원호 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 도시를 발전시켰느냐를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정원호 구청장이 한 게 그 젠틀리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원주민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분은 발전시킨 게 아니라 발전시킨 다음에 와서 수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교 성남시에서 판교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엄청난 수익을 혜택을 입고 계신데 그 판교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이 역설적으로 패착이다. 지금 성수의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를 하나하나 따지면 그걸 누가 했느냐. 이명박과 오세훈이 했다고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레미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표. 네, 예, 삼표. 그게 원래 지금 한전 부지 거기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빌딩 3개를 짓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 지으려고 했었어요. 아.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정원호 당시 그분은 구청장이 되기 전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만들려면 기부 체납을 받아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분이 얘기하는 건 환경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수의 그 화려함에서 이분이 일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팩트를 하면 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그걸 안 합니다. 얘기를. 왜냐하면 그게 결국 계속 말이 엉켜지면 이분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가 되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그 화려함에 봤을 때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너무 인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X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예. 남들은 닥쳤던 개신세 아닙니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뭐냐면 꽂는 거죠. 부산은 전재수, 그다음에 서울은 정원호, 경기도는 한준호, 그다음에 뭐 충남, 대전 여기는 강훈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 뭘까? 지금은 사실
불만이 있지만 노골적으로 이걸 네. 하진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가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터지면 다 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그 정청래 대표가 하고자 하는 게 1인 1표잖아요. 네. 공천을 누가 주느냐?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원화는 거품이다. 그리고 거품이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까지 민주당이 서울시를 이기는 공식은요. 예. 민주당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외부 인사였습니다. 고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박원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굴까? 그래서 뭐 두산의 그 박성만 회장님 얘기도 막 나왔다가 그분은 이제 조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정원호를 과하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손을 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탔기 때문에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컨텐츠를 통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한 면이 있다. 그래서 과하면 탈락이 돼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상황이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신동욱 최고나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예.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을 포기했다고 말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예. 부동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조급함의 발로입니다. 음. 본인의 워딩으로서 지금 세금을 건드리셨거든요. 중과세. 예. 네. 예. 이거는요. 서울 시민 입장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2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집을 사고 이사하고 모는 것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진다? 내 발목 잡지 말라 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책을 지금 3번 쏟아내고 이제 앞으로 4번째를 쏟아낼 텐데 지금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했고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 못 사고 전세는 뛰고 월세는 더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오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면 다를 것이다. 근데 주식 오르잖아요. 근데 주식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집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정원호라는 인물도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움직였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원호는 참신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어떤 이미지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동 예. 그 누구나 걷고 싶은 그 성수동의 거리와 빌딩과 그 서울숲을 누가 만들었는가 물었을 때 본인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게 관전. 지금 정원호 구청장 거품이다. 대통령 손을 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당내에서도 근데 이해식 전 최고위나 이런 분들이 지금 지원 사격에 나섰거든요. 네.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그런 비판이 그만큼 정원호 구청장이 대세라는 거라고 반증해주지 않나. 약간 그만큼 경쟁력 대세다. 있는 후보라는 예. 거를 이제 반증해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삼성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유일 이제 네. 그러니까 서울 삼성구청장인데 2014년부터 구청장을 하셨어요. 2014년 구청장 되자마자 여길 성수도 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으로 하기로 이제 컨셉을 정해서 재생을 함으로써 예술가들도 모이고 그래서 무신사라든가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2018년 이후에 이런 기업들 본사가 이전을 하면서 정말 이 한국의 브루클린 같은 곳을 네. 만든 그거는 사실 비판이라든가 부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성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성과 자체, 도시의 모습 자체가 정원구청장 본인의 이제 그 누가 봐도 그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직접 당무에 개입하거나 지방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콕 집어서 이제 굉장히 칭찬하셨죠.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서울에 있는 구청장이나 뭐 단체장 중에서는 본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고 또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지방 행정가로서 이제 대통령까지 된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뭐 기본소득 이제 뭐 기본주택 같은 기본사회 실천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정원호 구청장의 정책과 굉장히 맞닿은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높게 평가했다 생각을 들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신 면이 있고 특히 이분이 이제 물론 이제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집값이 지금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굉장히 정부의 네. 부담,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이분은 중도에 가장 이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네트워크가 좋아요. 이분이
그 서울구청장 협의 회장을 하셨는데 2022년 7월부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7월이면 이제 사실 서울시 구청장 그러니까 중에서 25개 구청장 중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한 18개, 19개 정도로 가반을 차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민주당 출신인데도 구청장 협의회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굉장히 이제 뭐 강성이라든가 뭐 굉장히 이제 너무 한쪽으로 극단을 치우쳐지지 않은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후보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처럼 좀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뭐 대세로 떠올랐어요, 유 기자. 근데 예,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들도 지금 연이어서 출마 선언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서의 정원호만 다들 이야기를 하셔갖고 이분의 정치 씨앗은 어디서 시작됐나 좀 살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양재호 그 양천구청장 비서관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1995년이었는데 이 당시 그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그 상대당 의원 비서관을 이제 주먹으로 때려서 문제가 된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양재호 구청장이 양천구에서 이제 마포구로 이동을 해요. 그때는 비서실장이 돼갖고 1998년까지 일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임종석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와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일을 하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부대변인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요 아래에 있는 이야기들을 몰랐어요. 성동구청장으로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정통 보좌진 출신으로 행정가로 알려져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군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박홍근 의원 아시죠? 사전에 박홍근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슬로건을 하나씩 다 들고 나오셨습니다.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 곧 자신이다 이렇게 내세웠고요. 이후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 기본특별시 기회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김영배 의원이 이 시장에 출마를 했는데요. 이분 아시다시피 구청장 출신이십니다. 누구보다 또 성북구청장 하셨어요. 성동구는 아니지만 성북구청장을 하면서 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 보통 호통치는 모습으로 더 익숙하신 분이죠. 네, 당내 최고위원으로 지낸 이제 중진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입장 밝히셨고 조만간에 그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아마 미래비전을 공개하겠다라고 그 보좌진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전현희 의원도 삼선 의원이죠. 또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대중적 인지도를 좀 활용해서 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올라오기 위해 시장 출마를 좀 고심하고 있다. 곧 출마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김인석 국무총리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뭐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거물급 이런 그 정치인들이 많이 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도전장 던지고 있어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누가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정인갑 대변인? 저는 뭐 언급해주신 모든 분들 다 유력하고 좀 훌륭한 또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개혁성과 스마트함으로 이미 뭐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보건복지위원장까지 해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는 분이고요.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역임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외유내강의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다 검증된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위원장까지 하셨고 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경선에 흥행을 갖고 올 수 있고 이게 또 우리가 승리로 가는데 또 큰 힘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 한 명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제 이런 뭐 마음이 들어서 인물난에 좀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역동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좀 흥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지난 서울의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뭐 자연재해 참사 이런 슬픔에 빠졌던 서울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뭐 지금 언급된 모든 후보군들이 다 해낼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 이재명 대변인 이렇게 민주당에서 여러 지금 현역 의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뭐 누가 나와도 정원호 구청장을 이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에 명청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 정원호 구청장도 숙청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 좀 예, 지켜는 예. 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저는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 말고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물론 정원호 구청장도 지금 과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호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지금 강성 메시지를 내면서 예. 당내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정치인일수록 전체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반대로요? 예, 완전 반대의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서영구 의원도 그렇고 너도 나도 지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는 분들이 오히려 서울시장에 나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오세훈 시장 말고도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뭐 나경원 후보도 하마평에 오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 시장 했던 오신환 전 정무부 시장 의원도 이제 있고 김용우 전 의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명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가 나와도 지킬 수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하자면 서울은 예. 인천도 그렇지만 글로벌 도시잖아요. 인천 포함해서 서울도.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봤을 때 박원순 시장 때하고 오세훈 시장 때 성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도시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 봤을 때 관전 포인트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는 서울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은 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부동산 문제가 종부세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주택 중과 이런 식으로 세금이 사실상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22년 대선에 섰을 때 30만 표로 졌는데 서울에서 20만 표로 졌거든요. 그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세금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지난해 5월 대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그랬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이거 서울에 대해서 이기면 정청래가 당권을 확 잡아서 전대까지 다 가져가서 지방선거 총선 공천까지 가능하니까 서울을 이거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비상식적이죠.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말씀은 말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이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입법과 행정 권력을 가졌을 때 좀 오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만하면 분지러지고요. 모든 것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들이 되고 다만 그 전제가 국민의힘의 지금의 어떤 내홍이 네. 어떻게 잘 일단락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이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좀 내뱉었어요. 좀 본인이 좀 조급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 뭐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예. 우리가 절실하다는 건 뭐냐면요. 예. 큰 승리를 위해서 큰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차이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 대변인 역할도 하고 지금 강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지지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그분들을 뭐 윤 어게인 세력이다, 뭐 내랑 극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프레임 잡는 것을 더 어떻게 보면 증폭시켜서 비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제가 봤을 예. 때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관계 맺음을 보면요. 이준석 당대표와 가까이 하면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되게 실망을 하십니다. 심지어 심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같이 하면서 지지율이 오르면 어느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배임죄 같은 법 자체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럼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직 경선의 판이 벌어지지 않기 예.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나경원, 윤희숙 의원도 전 의원도 나온다. 예, 예. 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림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봐왔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설득하느냐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누가 예. 나오든 계엄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엄의 바다를 못 건너고 계엄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매일 계엄 윤호개인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5월에 탈당을 했습니다. 계엄은 재작년에 일어났고요. 네. 탈당은 작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과 뭐 공식적으로 뭐 당무를 나누고 있거나 서로 뭐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윤호개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당원들을 욕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데 정치인은 당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당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악마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인 중에 윤어게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윤어게인 계엄의 바다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후보자들이 발언하는 것은 전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아마 나올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정책 그리고 행정으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지 윤어게인 뭐 나가야 된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본인 지지율 1% 2%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후보자들이 좀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지금 제안이거든요. 지금 뭐 논의가 좀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지방선거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양태정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중요한 예. 이슈지만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께서 추진하고 계신 게 이제 크게 1인 1표제. 네. 이제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이제 그 투표를 1대1로 조정하는 그 1인 1표제와 더불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사실 1인 1표제는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사실 시간이 되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이 넘어가면 이미 민주당 예비후보들 등록도 하고 각 지역에서 선거 사무실도 내고 캠프도 꾸려지는데 어쨌든 합당을 하게 되면 일부 민주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제 빨리 이제 속전속결로 합당을 해서 어떻게 이제 뭐 민주당 단일 민주당 후보로 이제 네.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란 말이에요. 합당이라는 게 양당의 DNA가 뭐 물론 같은 면이 굉장히 많죠. 저는 네. 언젠간 합당은 돼야긴 해야 되지만 그게 지방선거 전에 과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회의적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내부적으로 뭐 여론조사도 하고 또 뭐 이제 당원 투표를 결국 거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죠. 아마 예. 있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결국 이제 지금 지도부의 리더십이 어떻게 덮고 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자꾸 뭐 반발을 좀 하고 있잖아요. 왜 이름을 민주당으로 그대로 하냐? 왜 흡수합당을 하냐? 뭐 우리 혁신당의 DNA를 가져야 된다. 약간 제가 볼 때는 합당이 전에 좀 많은 걸 서로 간에 약간 좀 요구하기 위한 기싸움이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얼마큼 빨리 이제 전격 합의하고 전격 조정을 해야 이제 최소한의 피해로 치를 수 있을 텐데 결국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쉽진 않겠다. 이 정도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좀 가보면은 특히 의원회관에 가보면 보좌진들이 만나잖아요. 사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보좌진들 보면은 지금 이 연대가 아니라 사실 합당을 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들어오게 되겠지. 원래 있었던 사람들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좀 나는데 의외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은 서로 이제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짜여져 있는 대련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네, 정인갑 대변인. 실무자들도 놀랄 정도로 속도가 좀 빨리 붙고 있다 그쵸. 이런 네.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다만 또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또 속도에 대한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외부에서 비춰질 때 이런 권력 다툼이 아니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토론의 과정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윤석열 연대라는 또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심판과 또 이제 사회 개혁 이런 걸 통해서 같은 공동의 목적을 이뤄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긴 하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되려면 이런 방향성과 절차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의 진짜 주인이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또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 당원들의 의사를 듣는 과정이 실무선에서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지방선거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물론 이게 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그 충정에서도 또 그런 하나의 포인트도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 또 대통령께서도 지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지론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 이제 1+1이 2가 아니라 1+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수기의 과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 이제는 얘기하자면 저는 100%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당 이슈가 나왔을 때 민주당 내의 반발 메시지들을 보면요. 왜 합당하냐?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단지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인 어떤 결단, 독단적인 통보에 대한 비난만 있었을 뿐이지 최고위원 회의에도 불참하고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합당하기 싫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합당을 할 거로 보이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이미 민주당 내로 흡수가 되자라는 얘기들이 이 앞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합당을 하되 이제 당원들 안에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선거 중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호남권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진보의 표를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 이 범여권 단일 대우라는 컨셉을 잡았으니까 이게 뭐 기세 싸움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일반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일반 시민층들 봤을 때 또 조국?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 민주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반 윤석열 연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 이재명 연대입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명청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경이라든지 강선우라든지 심지어는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까지 제명시키는데 채 한 달도 안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어떻게 보면 헤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김어준의 딴지일보 여론조사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좀 견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 이재명 연대로 힘을 합쳤다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파국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너무 급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연대 또는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저는 그 합당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에서 이미 후보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 벌써 7명 정도 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그 구시의원들, 기초광역의원들도 4,000명을 모으겠다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 지금 벌써 한 600명, 7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 후보들은 만약에 선거에서 연대를 하게 되면 다 희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그 후보자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보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개혁신당과의 합당 혹은 연대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당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진 자체도 어렵고 더불어서 지도부에서도 개혁신당하고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 전혀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네, 이재용 대변인님. 저는 서울시장만큼은 8대2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압승한다. 네, 예. 앞서 그 명천대전 말씀도 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통일교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과 별개로 정원호가 결국에는 경선에서 승리할 것인데 통일교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것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비서관만 폭행한 게 아닙니다. 경찰관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경찰관 때린다는 상상 자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공직자 후보 그리고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사람이 경찰관까지 때리는 인물이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서울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내분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굉장히 큰 상처가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혹은 뭐 나경원이라든지 여러 후보들이 분명히 누가 나오든 이길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희는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오게 되면 저는 네. 오세훈 시장과의 오세훈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대4 예상을 하고요. 예.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일단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계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지금 종묘 관련된 문제, 종묘 이제 유네스코 유산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그 문제도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계시고 광화문 광장 또 무분별하게 정말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는 개발하고 계시고 또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 능력 있는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계속 유네스코 유산이 취소될 것 같다 종묘 이렇게 확정적으로 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정도 거리에서 개발을 한 걸 가지고 유네스코 유산에서 취소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스피커들이 취소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울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